네, 절세 전략이 사실 중산층에게 더 중요해요.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재산을 몰아놓는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네, 일단 현금을 먼저 좀 증여를 해서 취득 자금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 어디서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아요? 새는 돈 냄새를 맡아드리겠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세무 직접 전문가를 찾아가자니 시간도 없고 비쌀까 봐 좀 걱정되시죠? 네, 현직 세무사가 직접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머니의 세테크크크 진행을 맡은 이영지입니다. 네, 제가 세린이로서 세금의 세자도 모르는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전문가분들 만나고 질문들을 아주 야금야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편에 이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엄혜린 세무사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혜린 세무사입니다. 네, 저희가 전편에서도 증여와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때는 저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잖아요. 맞아요. 어떠셨어요? 저희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 것 같아요. 현금을 어떻게 줘야 되는지, 결혼할 때 내가 자식에게 해주고 싶은 작은 것들을 혹시 세금 문제와 연부시켜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 많이 질문하는 부분이거든요. 많이 안 보셨다면 한 번 더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도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이 또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에요. 바로 상속이냐 증여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런 것 같은데요. 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연 한번 읽으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세테크크크. 네, 오늘 사연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소개해드리는 사연은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쉽게 조금씩 재구성한 사연입니다. 그럼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은퇴한 70대 남성입니다. 지금 상가 건물, 집, 주식, 현금 등 총 60억 원 가량이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임대료와 연금으로 생활을 하고 있고요. 40대 두 자녀에게 상속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명하게 상속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녀들은 각자 가정을 이뤘고 손주들이 한 명씩 총 2명이 있습니다. 집은 아파트로 매매가 15억 원 정도입니다. 상가 건물의 경우 매매가 40억 원으로 강남에 있긴 하지만 노후된 5층 건물이라서 파는 것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픈 아내를 돌봐야 해서 건물 판 돈 일부는 병원비에 쓰고 일부만 상속하는 건 어떨까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고민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총 금액은 60억 원 가량의 재산을 보유하고 계신데 재산이 다양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강남에 있는 5층짜리 노후 상가 건물 40억 원 상당의 건물이고요. 그리고 부부가 함께 사는 아파트가 15억 원, 그 밖에 주식과 예금, 펀드를 포함해서 5억 원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네요. 앞서 전편에서는 우리 증여 얘기를 하면서 증여세, 세율 구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상속세는 좀 다를 것 같아요. 상속과 증여, 어떻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생각보다 이 증여와 상속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율 구간은 일단 다 똑같거든요. 세율 구조는. 하지만 이 어떤 거에 세금을 매기느냐가 두 가지가 확연하게 달라요. 증여는 증여를 받는 사람, 수증자 기준으로 얼마만큼을 받았냐를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면 상속세는 돌아가신 이제 고인께서 얼마만큼의 재산을 남았냐, 그러니까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겨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속세가 조금 더 많은 가액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좀 더 크다, 규모가 크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다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공제 항목도 뭔가 차이가 있나요? 네, 맞아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일단 상속을 먼저 좀 살펴보면요. 상속공제는 아무래도 이 상속 재산 가액이 크다 보니까 공제도 조금 다양해요. 일단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다들 이건 좀 알고 오시는 것 같아요. 일괄공제 5억 원이요. 이렇게 그냥 5억 원은 해주지 않나요?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이게 대부분은 이제 5억 원인데 자녀분들 중에서 혹시 장애인이 있으시면은 이 5억보다도 더 많은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괄공제라는 게 무조건 5억 원이 아니라 상속세 기초공제 2억 원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공제 항목을 합쳐서 혹시 이게 더 5억이 넘는다면 그 큰 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희가 상속세 신고를 한 것 중에 고인이 이제 좀 예전엔 아이를 많이 낳으셨잖아요. 그래서 고인이 남긴 자식이 8분이 계셨고 거기에 이제 2분이 장애인이셨어요. 그럴 때 그때 한 상속공제 기본공제로만 한 7억에서 8억 정도가 들어가서 저희가 신고를 도와드렸던 적이 좀 있거든요. 이런 것처럼 가족분들 중에서 혹시 장애인 등급 받으신 분들 있다면 이거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럼 상속세를 내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상속세라는 거는 상속 재산에서 그 공제를 뺀 값을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과세 표준이라는 거를 마지막으로 산정할 때 저희가 여러 가지 공제를 다 빼고 마지막으로 이제 과세 표준을 잡는 거라서 이 상속 재산이 얼마냐도 중요하지만 이 공제가 또 얼마냐가 또 우리 세금에는 바로미터거든요. 그래서 이 공제를 많이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공제 항목을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지 다 챙겨 먹을 수 있겠네요. 네, 맞아요. 꼼꼼히 챙기셔야 됩니다. 공제 항목 중에 제일 많이 따져 묻는 부분이 배우자 부분이라고 하던데 네, 맞아요. 배우자 공제라고만 들으면 내가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지 부모님이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지 이거 좀 헷갈려서요. 뭐 어떤 말인가요 이게? 돌아가시는 분이 배우자가 있으면 세금이 적게 나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부모님 두 분 중에 아빠가 먼저 돌아가셨다. 이러면은 배우자 공제 혜택을 본다. 이런 뜻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배우자 공제가 크기 때문에 사실 세금적으로 보면은 자산이 많이 갖고 있는 분이 좀 먼저 돌아가시는 게 세금적으로 좀 적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공제를 해줘요. 사실 30억 원이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중에서 처음 돌아가시는 분은 사실 그렇게 세금 걱정 안 해도 된다라는 말을 혹시나 들어보셨다면 바로 이 배우자 공제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은 좀 어머님보다는 아버님 쪽으로 보통 자산이 많이 몰려있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옛날에 공동명의가 흔치 않았던 시절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아버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면 어머님께서 먼저 돌아가시는 것보다는 세금은 적게 나옵니다. 두 분 모두 장수하시길. 근데 만약에 그러면은 아버님이 뭐 암 투병 중이시다. 그러면은 아버님한테 재산을 몰아놓는다. 이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런데 저희가 이 배우자 공제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남겨져 있는 나머지 한 분이 상속 재산으로서 많이 받아오셔야 돼요. 그런데 좀 부모님이 아프셔서 먼저 돌아가실 것 같아서 부모님의 재산을 줄이기 위해서 다른 배우자에게 증여를 한다면 이거는 또 배우자 공제 대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분이 좀 단기간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라고 뭐 건강 상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좀 예상이 되면은 그때는 배우자분에게 증여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속 재산에는 가산되는데 저희가 10년 돌아가시기 전 10년 안에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에 다 가산이 되거든요. 상속 재산에. 근데 가산은 되는데 공제는 안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배우자분에게 좀 증여하시는 시기는 좀 잘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 외에는 또 어떤 공제들이 있나요? 그 외에도 금융재산 뭐 상속 공제라든가 뭐 동거주택 상속 공제 이런 여러 가지 공제 항목이 있으니까 상속세 신고하기 전에 꼭꼭 이런 것들을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반대로 증여세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지는 않아요. 대신에 누구로부터 받았냐 기준으로 좀 공제가 있는데 흔히들 생각하시는 6억 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거 6억 원까지는 돈 안 낸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게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이고요. 수증자 기준으로 직계 존속,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합쳐서 5천만 원. 그리고 직계 비속도 동일하게 5천만 원. 그러니까 자식한테 부모님이 이제 증여를 받으시는 것도 동일하게 5천만 원이고요. 단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2천만 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누나나 형제, 뭐 삼촌 이런 분들에게 받았으면 다 통틀어서 1,000만 원까지는 세금을 안 내고 이제 증여를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각자 그 조건 누가 누구한테 주는지를 다 파악한 다음에 그 표를 보면서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가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도 증여냐 상속이냐 가지고 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후에 그냥 증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일단 내가 갖고 있다가 상속하는 게 더 나을 것인가 좀 이런 걸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좀 막연한 질문이에요. 상속이냐 뭐 증여가 좋냐 이거는 그분의 뭐 상황이라든가 뭐 그분이 가진 뭐 계획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따져보고 이제 계획을 세우긴 해야 되는데요. 일단 일반적으로 재산이 이 정도 많으면은 상속세가 많이 나오시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좀 증여를 하는 게 좀 좋아요. 그래서 만약에 향후 이게 재산이 올랐을 때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재산이 올라도 그거는
증여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뭐 이 지역에 뭐 재개발 이슈가 있다던가 뭐 재건축 이슈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증여하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좋으실 것 같고요. 증여를 하고 나서 상속이 바로 개시가 된다면 10년 내에 증여를 받은 거 다 합산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상속세도 더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뭐 건강 상태라던가 이런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해서 증여 시기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속이 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이해해도 될까요? 네,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많지만 이제 대략적으로 한번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이분의 이제 상속 재산가액은 총 60억 원이었고요. 일괄공제가 뭐 장애인 이런 거 없다고 생각하면 이제 5억 원이 들어가고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금융재산 공제는 약 1억 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여기에 채무가 있으면 채무는 빠지게 되는데 일단 요거는 제외를 한다면 상속세 지금 현재 과세 표준이 약 49억 원이거든요. 49억 원이면 50% 구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금이 약 한 19억 3천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절반을 때리네요. 네, 엄청나죠. 근데 이 배우자 공제가 그 좀 레인지가 있는 것 같은데 5억 원에서 30억 원 사이라고요? 근데 네. 어떨 때 30억 원이 되는 거예요? 일단 배우자께서 일단 상속재산을 많이 받으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법정 상속분이라는 게 있어요. 배우자는 뭐 1.5, 자식은 1. 요 한도 안에서 실제 배우자가 상속재산으로 가져가는 재산만큼 공제를 해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돈이 최대 30억 원까지 인정된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우의 수에 따라서 두 가지로 계산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걸 상속이 아니라 증여로 본다면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증여세는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서 그 세금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위 사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속세 최고 세율 구간이 50%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여를 그냥 20%에서 30% 구간으로 조금씩 보낸다면 그냥 저희 생각을 했어도 한 20% 정도는 세금을 더 아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절세가 가능한 그런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증여가 누가 누구한테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자식도 있고 자식의 손자도 있잖아요. 근데 자식한테도 주고 손자한테도 주고 4분의 1로 주면 좀 줄어들지 않나요? 네,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증여세는 수중자, 받는 사람이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분에게도 줄 수 있고 자녀분의 배우자에게도 줄 수 있고 손자, 손녀에게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세대를 건너뛴 이런 증여는 어떻게 보면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 거둘 기회가 한 번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 할증이 되기는 하는데요. 더 붙네요. 네, 하지만 자산가 분들은 이렇게 주고 또 주느니 그냥 내가 한 번에 이렇게 건너뛰어서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급행열차 같은 느낌이네요. 네, 맞아요. KTX 타고 쫙 보내시는 거죠. 그렇게 보내시면 나도 그렇게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에 증여를 하나씩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좀 계획적으로 증여를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이분들은 현재 좀 나이가 좀 있으세요. 자녀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진 뭐 주택이라든가 이런 걸 다 고려해서 짜야 되지만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원칙을 한번 말씀드려 본다면 증여세는 사실 증여세 낼 돈이 있어야 증여를 받거든요. 아, 그래요? 돈 없으면 못 받아요? 증여세 내라고 현금 주잖아요. 그것도 또 증여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증여세를 낼 돈을 먼저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종잣돈이 돼서 일단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현금 증여를 좀 해주시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돈으로 뭐 수익형 부동산, 월세 나오는 그런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자녀가 점점 그 돈을, 그 부를 좀 키워갈 수 있게 해주는 게 보통의 이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종잣돈이 점점 눈덩이가 좀 불어나잖아요. 그걸로 조금 더 좋은 부동산, 좋은 자산으로 이제 자녀의 부를 좀 더 키워주는 방향으로 부의 이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에요. 좋은 부동산을 사서 잘 키워서 이게 거의 일반인들이 자산을 키울 때 그렇게 듣는 얘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자녀에게 이걸 해줘야 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밖에 방법이 없나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부동산도 있고 주식도 있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제 돈을 줘서 채권에 이렇게 넣어주시는 경우도 있고 방법은 다양한데요. 일단 어쨌든 처음에는 뭔가 조금의 현금은 좀 갖고 있어야지 그 다음에 어떤 뭐 컨설팅이라던가 또 어떤 거를 가지고 올 때 좀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종잣돈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게 저는 자꾸 상속만 생각하면 그 상속자들, 뭐 재벌집 막내 아들 거의 이런 그림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 네. 그런데 보면 이제 상속을 앞둔 분들, 그러니까 뭐라고 했죠? 피상속인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거의 숨이 넘어가기 직전까지 유언장을 고치고 막 어떻게 할지 막 의사결정을 안 내리더라고요. 이거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증여하고 난 다음에 얘가 나를 안 찾아오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그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면 경영권 방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증여를 하시는 입장에서도 이 경영권, 의사결정권을 끝까지 쥐고 계시는 경우가 사실 많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권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식을 증여한다던가 자산을 이전하는 게 사실 가능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꼬마 빌딩을 보면은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분의 66%를 가지면은 마음대로 이걸 팔 수가 있어요. 주요 자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자녀 두 분이라면 32% 이렇게 64%까지만 주는 방법이 좀 있고요. 나중에 둘이 합의해서 팔든지 어떠든지 해라. 둘이 합쳐도 66%가 안 되니까 못 파는 거죠. 네, 그런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내가 디테일하게 좀 관여를 하시겠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과반이 넘으면 또 아무나 그냥 임대를 또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50%좀 밑으로 좀 주시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뭐 지배권이라고 해야 되나요? 늘 지키면서 절세를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테크크크 사연자분께서 상가 건물을 먼저 파는 건 어떨까? 이런 고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건 어떨까요? 만약 상속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매각하는 거는 좀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이렇게 매각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양도소득세라는 또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렇게 세금을 내고 남은 현금이 있으면 또 현금을 증여하고 이렇게 되면 전체 그 양도가액에서 약 70% 정도까지 세금을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여기에 또 갑자기 또 금방 돌아가시게 되면 이게 또 상속재산가액에 다 얹혀지기 때문에 정말 세금으로 다 이렇게 내버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속이 곧 이루어질 것 같다면 양도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좀 절세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자꾸 상속이랑 증여 이것만 생각하다가 양도를 깜빡하고 있었네요. 남들한테 파는 것도 세금이 나간다. 네, 맞아.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생각보다 좀 클 수 있습니다. 또 이분이 제가 참 부러운 게 뭐냐면 건물이 있는데 또 주식까지 있으셔요. 주식 같은 경우는 증여세를 낼 때 기준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상장 주식이라면요. 증여하는 날을 기준으로 그 전과 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을 내요. 아, 2개월간의 평균값. 네, 그래서 그걸 평균값으로 해가지고 저희 시가로 정합니다. 시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잖아요, 상장 주식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저희가 증여를 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내가 증여를 하고 났는데 막 주식이 막 올라요. 나 증여 타이밍 잘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증여를 했는데 갑자기 막 폭락. 이렇게 하게 되면은 증여 해제를 이제 고민하시고 그다음에 이후에 타이밍을 다시 보셔서 재증여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증여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증여 취소가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아마 증권사에 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을 거기 때문에 내가 주식을 증여하고 났는데 갑자기 막 폭락을 한다. 꼬꾸라진다 막. 그렇게 될 경우에는 증여를 해제하고 그다음에 그 주식을 다시 부모님께 되돌려 놓은 다음에 다시 재증여를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없던 일로. 네, 이게 CJ 이재현 회장이 했던 방법이죠. 그러면은 땅은요? 땅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땅이 있어요. 아파트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거래를 하지 않더라도 나와 비슷한 평수의 다른 집이 거래되면 이게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보통 공동주택 가격으로 이제 증여를 하는 건 어렵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내가 갖고 있는 건물이 뭐 다세대 주택 통건물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상가 건물을 통으로 갖고 있으시다. 아니면 뭐 토지 같은 나와 정말 비슷하다고 사실 하기 어려운 것들은 뭐 공시지가나 이런 것들로도 가능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때는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 오시라는 말씀이죠. 네, 봐주세요. 네. 세테크크크.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 일상적인 사연을 만나봅시다 하고 펼쳐봤더니 60억 원이라서 조금 놀랐어요. 네, 많으신 편이죠. 이 정도면 네, 상당한 자산가이십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인데 네. 사실 저희 부모님은 60억 원이 없으시거든요. 저 같은 사람도 이런 상속세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제 상속세라는 게 보통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제가 이제 최소 5억 원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이 5억 원 언더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속세를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갖고 계시는 게 집 한 채면 그 안에서는 오히려 취득가액을 올려놓는 게 이후에 파실 때 양도세를 적게 내실 수 있는 또 하나의 절세 전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자산이 작다고 하더라도 이 절세의 포인트는 늘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지 않고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절세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나요? 네, 절세 전략이 사실 중산층에게 더 중요해요. 사실 이런 자산가 분들은 주변에 이제 PB센터라던가 이런 분들에서 지속적으로 상담을 받으세요. 그래서 막 챙겨도 드리고 그리고 상의도 많이 하시고 이런 게 때문에 세금 폭탄을 맞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히려 세금 폭탄을 맞아서 오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집 한 채, 일시적 이주택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이런 중산층 분들이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산층 분들도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절세 전략을 꼭 챙겨가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저도 부모님 모시고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겠네요. 네, 오세요. 제가 세테크크크. 네, 오늘 되게 다양한 자산을 가진 분의 사연을 받아봤어요. 건물도 있고 예금도 있으시고 주식도 있고 이런 분의 사연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된 것 같은데 포인트를 하나씩 짚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상속과 증여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다면 사실 오늘은 또 명쾌한 해답을 드리긴 좀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상속과 증여는 공제 항목도 다르고 이 세금을 매기는 그 기준도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더 좋다라고 똑 하나를 콕 집어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단 현금을 먼저 좀 증여를 해서 증여세를 낼 취득 자금을 좀 마련을 해주시고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월세가 나오는 뭐 수익형 부동산을 증여하고 점점 더 이제 자녀가 가질 수 있는 자산의 그런 종류를 좀 더 많고 좀 높은 것으로 갈아타게 해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떻게 줄지 또 어떻게 자녀가 커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런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또 중요한 거는 부모님의 건강 상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의 성격에 따라서 이 타이밍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개발이 본격화가 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게 좀 좋기 때문에 이런 물건을 혹시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 가지고 있으시다면 증여를 또 고민을 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배우자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여에서도 배우자 공제가 6억 원으로 가장 크고 또 상속에서도 배우자 공제가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또 옆에 계신 배우자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렇게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 세테크크크를 통해서 도움받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뭔가 상속이나 증여를 앞두고 계시거나 아니면 받았는데 얼마 안 됐거나 이거 좀 고민이다 싶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사연을 이렇게 써가지고 보내주시면 아래 아마 메일 주소가 나갈 거예요. 여기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거 가지고 어메님 세무사님과 함께 오늘처럼 똑부러지게 한번 컨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실 거죠? 네, 물론입니다. 저희 돈 드는 게 아니니까 한번 긴가민가 하다 싶으면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절세에서 크크크 웃음 난다. 세테크크크. 오늘 세테크크크는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